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 국내 집단 발병이 43.5%, 해외 유입이 35.6%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집단 발생의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외에 광주, 대구에서 종교시설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 친목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그리고 또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시설 또 방문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 방역과 3밀 접촉을 피하는 그런 집단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와 또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3밀 접촉, 밀폐, 밀접, 밀집 아마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3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우리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어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 모양이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전파가 대전 쪽으로 확산되면서 실제로 대전의 전파 양상이 좀 빠르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면서 집단 감염의 어떤 추이가 빠르다 예전보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세대기라고 하는데 세대기가 보통 질본에서 얘기하기는 한 3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한 2일 정도로 단축된 세대기들이 이제 종종 나타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때 그때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해외나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또 해외 쪽에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변종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최근 그 셀지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어떤 그 저널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변종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파 속도도 한 6배 정도 빠른 걸로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최근에 전파 양상은 좀 빨라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이게 감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전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의아한 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능호 장관이 지난 주말인가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전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구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다음부터 검사를 상당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환자가 또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대기라고 하는 거는 세대기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한 사람이 감염된 다음에 그 다음 환자, 예. 그러니까 전파를 시켰을 때 그 다음 환자가 나올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세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대기. 예. 그러니까 이게 세대기가 보통은 3일 정도,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길 때 한 3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 평균치라고 얘기를 하면 이틀 정도로 빨라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전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날 그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나오는 이 확진자의 어떤 증가 추세는 역학조사 결과, 그러니까 진행 속도보다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실제로 전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논문을 통해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자체의 그 변이 가능성보다는 대구 경북 올 2월 3월 달의 그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방역 체계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또 좀 더 빠르게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대체의 어떤 신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염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권준욱 부본부장, 박능우 장관 얘기 다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50명대를 계속 수도권에서 나타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그 다음 밀접 접촉자를 찾은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감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분을 감염시킬 때까지 역학조사를 빨리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권준욱 보건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이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변종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종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WHO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6가지 패턴으로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G형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G형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계속 넘어갈 때마다 사람의 감염을 계속 시킬 때마다 변이가 빨리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종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과학기술의 수준, 의학기술의 수준은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발전해 있는데 통상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단축이 됐습니까? 가령 스페인 독감 이후에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홍콩 독감 이후에 또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신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사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백신은 뭐냐면 그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키워가지고 불활화, 그러니까 유기용매를 처리해갖고 생존력이 없게 불활화를 시킨 다음에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요거는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커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바이러스가 잘 안 큰다. 예, 바이러스가 잘 안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두세포에서 감염을 시켜가지고 증식을 시킨 다음에 일정 양이 되면 얘를 불활화시켜가지고 사백신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그 RNA 백신 같은 형태. 그러니까 굳이 세포에 키우지 않아도 유전자 어떤 조작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돼서 우리가 시판돼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이 불활화 백신, 그러니까 사백신 또는 생약독화 백신 두 개가 뭐 어쨌든 다 키워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아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과학이나 의료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아직 채 검증이 안 됐거나 그런 형태로 상용화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과학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옛날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다분히 기대와 희망이 섞인 시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가봐야 합니다. 지금 임상 단계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후보 물질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도 임상 3상 단계에서 또 많이들 이게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할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임상 3상을 통과를 하더라도 백신 같은 경우에 뭐 치료제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만 변종이 나오게 되면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백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댕기 백신 같은 예. 경우가 효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감염을 촉진시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 주요 뉴스가 아까 나갔었는데 그 리포트가 한번 준비가 되면은 교수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되면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봉쇄령 내리는 도시가 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코로나19 완전히 다시 또 유행하는 것 아니냐. 아직 전문가들은 제1 유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세적인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한번 피크를 내린 다음 피크를 이제 도달한 다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추이는 아직도 상승세를 계속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섣부르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대표적으로 뭐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봉쇄나 어떤 방역을 완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점인지를 모르는 그 시점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워싱턴 특파원의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보건당국 전문가의 이야기 얼마나 대조적인지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Now we have tested almost 40 million people. By so doing, we show cases, 99% of which are totally harmless.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자의 99%가 해롭지 않다고 한 겁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스티븐 한 미 식품의약국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면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who's right and who's wrong. What I'm going to say, Dana, is what I've said before, which is that it's a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We've seen this surge in cases. 연말 전까지 백신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티븐 한 미 식품의약국장은 백신 이용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99%가 무해하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네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어떤 과학이나 의료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실제로 과학이나 의료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99% 무해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무증상 감염은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체들이 네.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19는 이게 어느 시기, 적절한 시기,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급격하게 예후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 영국의 일부 국가들,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영국 같은 경우에 15%까지 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하고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저런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국민들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김정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고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잘 예, 참 명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얼마 전에 가수 이적 씨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그런 노래인데 고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도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일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그래도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잘 극복을 해서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의 일들을 이야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어. 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